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윤희숙의 희망공약 첫 번째 노동개혁입니다.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시대의 화두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과 함께 시작된 노동자 대투쟁은 그간 억눌렸던 근로자들의 욕구를 분출시키는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요구였고 민주화로 가는 길이라고 사회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대립과 비타협의 노동자 투쟁은 이제 시대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 산업화 시대의 대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두 협력해서 나라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의 강성노조와 고임금입니다. 정치 권력과 유착된 이들 귀족노조는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최저임금 대폭 상승, 경직적인 52시간제 이런 것들로 한국의 경제 체질을 급속히 망가뜨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을 틀어막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이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자기들 사익을 추구해온 귀족노조, 독점 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리고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판을 만들 때입니다. 임금은 생산성과 연동돼야 되고 노사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노조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경제 상황과 일자리 상황을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첫 2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민노총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영자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자동주문 기계로 대체됐습니다. 다른 사람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정치 상황이나 대기업 노사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도산율, 실업률, 경제 성장률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한 객관적인 산식에 기반해서 전문가가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업종별 차등도 도입돼야 합니다. 작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충격으로 폐업했지만 언택트 산업의 많은 기업은 오히려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산업별 격차는 앞으로도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경제성장률 4%가 예상되지만 지금 5% 오른 최저임금은 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의 등을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산업별 생산성 격차를 반영한 업종별 결정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장기 파업을 막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일본의 190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파업할 때는 다른 근로자들이 조업을 못하게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까지 흔합니다. 회사가 수출 물량을 못 맞춰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도 이런 행태를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파업할 때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대체근로, 이 대체근로를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조로서는 파업을 하면 무작정 버티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장기 파업의 횡포는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내 임금만 오르면 그만이다. 이런 사생결단의 파업은 이젠 지나간 시대의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고 다른 근로자의 조업을 방해하기 위한 사업장 점거는 금지돼야 합니다. 셋째,
보다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52시간 근무제. 저녁이 있는 삶만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 아침이 있는 삶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근로자가 유사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굴뚝시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젊은 날 바짝 일해서 45살에 은퇴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졌을 때 그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52시간 규제는 이런 근로자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직, 영업직, 행정직, 개발직, 전문직, 이런 분들은 52시간 규제를 강제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금 획일적 규제 때문에 소득이 너무 줄었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투잡으로 내몰고 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그저 도구마일 뿐 더 이상 근로자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니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막는 세부 규제들을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서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모두 반영한다. 지금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수는 대기업 정규직 보수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근로자 간의 격차가 큽니다. 게다가 고도성장기에 뿌리내린 임금체계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30년 된 근로자의 임금이 1년차 근로자의 3배가 넘을 정도입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청년 차별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모든 목소리를 독점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근로자 대표체를 구성해서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MZ세대 노조가 기득권 노조에 묻히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대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의 2년 고용 규제는 풀되 3년 차부터는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해서 비정규직 남용은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윤희숙의 희망공약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유니스의 희망 공약 두 번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가질 직업의 65%가 완전히 새로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직업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아이들이 시대를 자신 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시키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있는 아이들이 받는 수업을 보셨을 때 부모님들은 얼마나 우리 공교육이 무책임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알아듣거나 말거나 모르면 엄마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학원 가서 배워라. 이런 태도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우리 공교육의 민낯입니다. 그 결과 중산층 부모님들은 학원에서 잘 배우겠지 하면서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고 집안에 여유가 없는 아이들은 기초적인 수업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의 80%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근래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공교육이 모자라서 사교육을 필수로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아이들 간의 격차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들 간의 격차는 그대로 아이들 인생의 기회의 격차, 또 소득의 격차로 고착화될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갈등과 빈곤은 바로 지금 아이들 교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공교육은 왜 이런 상황을 뒷짐지고 방치하는 걸까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전교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변화가 제기될 때마다 비토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항상 그럴듯한 말을 겉으로 내세웠지만 그 근저에는 교사에게 더한 노력을 요구하지 말아라. 아이들 인생에 교사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는 거부한다. 였습니다. 기초도 못 따라가서 자신감을 잃고 크는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무슨 참교육을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다른 재능은 무엇인지, 어디에 재미를 느끼는지 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그리고 나라가 아이들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28만 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게 키워져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예전의 산업화 시대처럼 어차피 공장에 갈 아이들도 많으니까 하고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만 신경 썼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아이 하나하나가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변화하는 산업 지형에 잘 적응하면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내면의 힘을 갖출 수 있도록 공교육이 그리고 나라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진단평가와 잠자는 교실 깨우기. 뒤처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려면 어느 교실이 가장 깊이 잠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작년 전수 진단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전교조는 교육청을 점거농성하면서 폐기시켰습니다. 사실 공교육 당국도 공교육의 기본 책무보다는 전교조와의 관계를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아이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어느 정도로 심해졌는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격차에 대한 책임을 공교육이 부모에게 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수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점검하고 학교와 가정의 학업 환경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면밀히 파악해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초등학교 교실에 도입해서 모두의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것은 예전에는 아주 비싼 사교육에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아무도 포기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교원노조와 달리 우리나라의 전교조는 사교육을 교실에 들이려 한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의 아이들이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를 각자 이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AI 교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 것인지는 학교와 교사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이제 창조적인 역량, 그리고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역량을 키우는 보다 차원 높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치교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치와 관련한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 공개적인 망신을 주거나 시험 문제까지 자신의 견해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데 이용하는 정치교사들이 교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서 무분별하게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사들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습니다. 넷째, 전일제 학교로 돌봄 절벽을 없애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 시간이 유치원보다도 빠릅니다. 방과 후 돌봄 추첨에서 떨어지면 아이들은 오후에 학교에서 가차없이 쫓겨납니다. 30,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는데 이런 돌봄 절벽은 여성이 출산에 이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두 번째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을 이용하는 것을 학교가 당연시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을 교사가 반대하고 이런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특기 적성 교육을 비롯해서 수준 높은 돌봄과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돌봄 절벽이 없어지도록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양성평등 교육 자료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이 오히려 양성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자라야 하는 남녀 아이들이 비틀린 양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지 않나 부모들의 근심이 깊습니다. 남혐, 여혐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선동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모든 자료는 초등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부모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왜곡된 교육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은 100년대계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교육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고 그 틈을 타 전교조는 수많은 개혁과 변화를 막아서는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당연시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병폐를 뿌리 뽑고 우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유니스계의 희망 공약,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희숙의 희망공약 세 번째,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지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모두가 파탄 위기에 있습니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에 달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왜 이럴까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보험료가 30%까지 올라야 합니다. 지금 기성세대는 낸 돈보다 돈을 많이 받는 구조인데 그때가 되면 낸 돈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평하고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 같지만 사실 이 끝은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입니다. 지금의 청년,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때 되면 80이 될 지금의 기성세대들까지도 연금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을 더 주겠다라는 헛공약을 한 바람에 아무 의미도 없는 개혁안들을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몰라라 했습니다. 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재기로 가려놓은 것 같습니다. 폭탄을 보자기로 가려놓는다고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여권 정치인들은 지금 이런 위기에 빠진 연금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기본소득을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인기 떨어질까 봐 위기는 얘기하지 않고 돈을 나눠주겠다라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은 그러지 않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혁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낸 돈보다 받을 돈을 많이 설정해 놓은 구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받을 돈이 낸 돈을 초과하는 액수가 국민연금의 2배 이상입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의 반쪽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70년 동안 330조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 떠벌렸지만 앞으로 70년 동안 국민의 세금이 1,300조 원 적자를 보존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에는 공무원은 민간보다 월급이 적으니 연금이라도 후하게 줘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1등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는 꿈을 쫓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보다 삶의 전망이 더 밝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에서까지 특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 그래도 고단한 대다수 국민들이 그 재정 적자를 끝도 없이 메꾸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말만 하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말을 솔직하게 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심각성도 함께 말해야 할 때입니다. 연금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다입니다. 그러려면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어느 한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감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위기를 낱낱이 펼쳐놓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건드리는 족족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주제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니라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밝게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연금 개혁 첫 번째, 연금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서
고갈을 막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군인연금은 재취업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가 보상 기능을 어느 정도 내장해야 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연금개혁 두 번째, 제대로 된 논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집단 이기주의 논의 구조 때문입니다. 저는 정당의 대표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개혁 투기를 만들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과 사회적 대표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분리해서 노사를 비롯한 이해 집단들이 자기 정치의 장으로 이 논의를 이용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진지한 논의와 합의의 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개혁의 첫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개혁을 얘기하고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건드리는 것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선에 나서면서 표 계산을 하면서 할 말을 조정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그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두와 함께하는 연금개혁 윤희숙이 이루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희망공약 네 번째,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제가 오래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큰 정부가 좋습니까? 작은 정부가 좋습니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세상이 복잡하고 게다가 격차가 커지는 세상 속에서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부가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부가 나쁜 정부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뛰는 것을 막는 정부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 할 수 없는 신산업을 개척하고 인적이고 물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제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부도 무능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나쁜 것은 국민들에게 빨대를 꽂고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그런 권력은 참 나쁩니다. 그런 권력이 민간의 활력을 빼먹고 공공부문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이런 공공부문은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소불위 등골 브레이커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7월에 임대차법은 우리 전세시장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7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라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하명을 받아 여당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한 게릴라전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절대 권력으로 나라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비서실은 법률에 의해 임명되고 공식적인 조직을 이끄는 장관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조직됩니다. 법률로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 장관을 지휘하고 부처를 휘두르고 더구나 정당과 국회까지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 나라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확대된 청와대 예산은 지금 김대중 정부 때의 3배에 달하고 인력 규모는 백악관 직원 수보다 많습니다. 장관들을 지휘하고 때로 패싱하기까지 하는 청와대 수석제를 폐지하고 정부조직법대로 비서실 1실장제로 청와대를 축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장관과 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고 대신 장관은 퇴임 청문회를 도입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어느 선진국과도 달리 인사검증, 검찰 수사, 공직감찰 이런 일들을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민정수석 업무는 전적으로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성이란 방패 뒤에 숨어서 경영부실과 철밥통을 합리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쇄신하겠습니다. 지난번 LH 투기 사건 때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다른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정년 때까지 투기하면서 꿀 빨면서 살련다 이런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화를 냈었지만 그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과 달리 성과와 보수에 근거한 인사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경쟁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국민 등골 브레이커가 된 것은 첫 번째, 임금이나 인사 같은 기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신의 직장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청와대의 우리 편 챙기기로 임명된 경영자가 취임과 함께 노조와 결탁하고 노조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경영 마인드, 이것을 전혀 동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공공부문으로만 몰리는 나라는 내일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해서 저는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을 배제하고 정치적 책임이 아닌 경영의 책임을 제대로 묻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규모를 재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공공부문의 규모는 급속히 비대화됐습니다. 인력은 23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공공기관 수는 17개 늘어났습니다. 만약 공약대로 인력이 81만 명 늘어난다고 하면 보수와 연금 등으로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더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능 설정 없이 단기간에 늘어난 공공부문은 세금 부담도 부담이지만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고 활력을 빼앗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늘어난 공공부문의 규모를 재검토하고 공공부문 총인건비의 인상률이 경제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퍼주기 그만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각종 센터 같은 중간관리 지원 조직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업무도 모호하고 효과도 불분명합니다. 심지어 과거 서울시 태양광 특혜사업처럼 과거 운동권 인맥 챙기기로 사업을 몰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권은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능이 모호한 시민단체까지도 국가 재정에 기생시키는 구조를 법적으로 영구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생구조를 혁파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0년
시민단체, 사회지역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그 사용 내역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단체는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회계를 처리하게 해서 국민 누구나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은 공모와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수의 계약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회계나 횡령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원금 회수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해서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언제나 민간이고 정부는 돈을 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민간의 돈을 쓰는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옥죄고 또는 빨대를 꽂아서 자기들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국민의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저는 이런 공공 부문을 대폭 혁신하고 쇄신해서 민간 부문 그리고 국민의 활력을 되살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주요 개혁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대선 후보도 굳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도 그 전에 현재 우리 사회를 꽉 틀어막고 있는 병목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공약부터는 보다 나은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희망의 징검다리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 윤희숙이 꼭 하겠습니다. 희망공약 6번째, 엄마 아빠가 육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많은 비용과 정성을 요구하는 아주 어렵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저출생 시대에는 태어나는 아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고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내는 부모들을 우리 사회는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긴 했지만 우리 사회의 엄마 아빠들은 아직도 사회로부터 응원을 받는다고 느끼기보다는
징벌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젊을 때 꿈꿨던 그런 삶의 모습이 종종 어그러지고 때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들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가려고 해도 주변 눈치가 보이고 간다고 해도 갔다 와서 내 자리가 남아있을까 걱정하고 갔다 와서는 육아휴직 갔다 왔다고 또는 칼퇴근한다고 직장에서 미운 털이 박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차별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이 애 낳은 죄인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더구나 출근해 있는 동안에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아빠가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는 것도 엄마고 그리고 육아휴직 갔다 와서 경력이 손해보는 것도 엄마고 그러다 보니 육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것도 엄마가 됩니다. 일종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그리고 특히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두렵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리고 가족이 커지는 기쁨을 모든 엄마 아빠들이 걱정 없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서 이들 엄마 아빠들을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꿈꿨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큰 원칙 하에서 우리 사회의 미비한 곳을 곳곳이 손보겠습니다. 공약 첫 번째,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 인프라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부실급식, 안전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 문제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 1명당 아동의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4살 아동의 경우에 보육교사 1명당 20명을 돌봐야 합니다. 이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서 엄마 아빠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와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아빠들이 편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마냥 길게 주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여성의 직장 복귀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기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오래 머물다 보면 본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휴직 기간을 늘리면 기업의 인적 관리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엄마 아빠들의 장기적인 인생 계획 자체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아휴직 정책의 이슈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늘려서 아빠들도 편하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현실화하고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액수를 더 증액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비용의 50%까지 확대해서 육아휴직을 가는 엄마 아빠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세 번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용 부담을 덜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하원 시간부터 엄마 아빠들의 퇴근 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별도의 돌봄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퇴근길이 종종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전 자녀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요건에 포함시켜서 비용 부담을 덜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돌보미 서비스는 지금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양을 대폭 확대하고 앱 서비스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이 쉽게 매칭되도록 플랫폼을 정비하겠습니다. 민간 돌보미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들이 그 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거나 그리고 긴급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 같은 것을 확인해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약 네 번째, 육아가 직장 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 내가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 육아 때문에 칼퇴근을 하는 바람에 미움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또 임금이 결정됐을 때 이것이 차별의 결과가 아닌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장에 따라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절히 소통되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 갈등, 직장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공시 제도를 도입해서 직장 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의혹과 마찰, 갈등을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또는 직종별, 직무별, 학력, 근속연수 이런 것에 따른 임금 차이를 공시하게 해서 임금이 정말 성별 격차를 가지는지 차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임금 차별이나 각종 격차를 해소하는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약 5번째, 가족의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은 항상 범죄의 1차적인 표적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낮은 약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동네에 어디 가서 놀고 있든 또는 따로 나가 살고 있는 가족이 있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노력입니다.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을 위해서 연간 2천억을 5년간 투입하겠습니다. 아이들 놀이터나 귀갓길의 CCTV 미비 또는 가로등 미비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단둘이 씨름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육아를 돕고 싶어도 직장에서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 아빠들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더는 육아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나라, 엄마 아빠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아이가 마음껏 뛰노는 나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나라, 윤희숙이 만들겠습니다.
윤희숙의 희망공약 7번째, 오늘은 부동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윤희숙의 희망공약 7번째, 오늘은 부동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은 폭망이지요. 아마도 저분들 정책은 안 하고 맨날 정치만 하는구나, 투기꾼 탓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걸 보면 정말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느끼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멀쩡한 공항을 뽀개서 아파트를 짓겠다, 4분의 1값 아파트를 짓겠다, 역세권 100만 채, 280만 채, 이런 아주 포퓰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규제만 풀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거 갖고 되나? 이게 무엇을 지향하나? 이게 책임 있는 공약인가? 이런 의심들을 또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엉망진창의 부동산 싸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동의할 만한 큰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1주택자들, 이 1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처벌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애를 써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 1주택자들은 사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투기하고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서 남은 여생을 마치고 싶다, 이런 노인들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보유세를 잔뜩 매겨서 집 팔고 세금 내고 이사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보다 나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는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가격은 한 28%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아파트 가격은 3배 이상,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들의 주택 수요가 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쪽으로, 그것도 좋은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 직장에서 가까운 아파트 쪽으로 끊임없이 움직였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공급으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는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역할을 잘 작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도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것은 투기꾼의 음모다, 이런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비틀린 시선 자체가 우리 시대의 탈레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력으로 주거 사다리를 오를 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회가 따뜻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흔히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가난하니까 집이 좀 낡거나 더러워도 참고 살아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도 쾌적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부끄럽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재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것이 빚을 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4가지 원칙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그 세부적인 공약에 대해서도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서 세금이 국민의 삶과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1주택자에 한해서는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계속
줄곧 지어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 노후도, 용적률 이런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수많은 대책이 있었지만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으며 주택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 그때가 돼서야 몇십만 원 공급하겠다, 몇백만 원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줄기차게 묵묵히 주택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지어져야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와 재개발 노후도 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용적률은 뉴욕과 런던의 주거지 수준으로 풀되 그 용적률 증가로 인한 이익은 환수해서 청년주택 확충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인프라 확충, 같이 공동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공약 세 번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분납형 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정말 머나먼 꿈이 돼버렸습니다. 임대 후 분양주택도 분양 전환 가격까지 급등하기 때문에 이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에 초기 분양 가격의 일부를 내고 10년에 걸쳐 그 나머지를 분납하는 분납형 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네 번째, 오래된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해서 쾌적하고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재원과 노력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다섯 번째, 전세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집값의 60%나 되는 목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금 부자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려받은 자산이 없어도 내 노력으로 직장을 얻은 이상 그 소득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회 공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DTI 60% 이내로 빚 갚을 소득이 안정적이기만 하면 LTV를 90%까지 확대해서 대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속에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누군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포기했고 또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갑자기 자산 격차가 벌어져서 부동산 벼락거지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에서 걱정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